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 날씨가 환절기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그 노목께 전화를 드렸어요. 예, 환절기니까 건강 유의하셔야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어르신들부터 그렇죠. 좀 조심하시고, 나라에서 지금 그 환절기에서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꼭 예방 접종하시고 특히 어르신들 먼저 맞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 전현 정부 정면 충돌. 임기 거의 다 채웠는데 최강욱 의원직 상실. 현대차 노사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단결.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 전현 정부 정면 충돌입니다. 감사원이 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라는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감사원이 이전 정권에 있었던 정책적 사항, 특히 거기에서 통계 관련돼서 조작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고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지금 감사원이 정치감사, 조작감사를 한 것이다. 이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감사원이 발표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조작과 왜곡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난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네. 이게 감사를 되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감사 착수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집값, 하나는 소득, 하나는 고용 부분입니다. 집값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네.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통계 수치 조작이 최소 94차례 있었다. 94번이나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제해뒀죠.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쵸.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소득과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과 조작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 홍보에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그래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왔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왔는데 감사원은 고발이 아니라 수사 요청은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감사원은 이것은 고발이 아니라
수사 요청이다. 의결이 필요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2018년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그 부동산 대책을 보면은 913 대책이라고 하죠. 네. 투자 목적 주택 매매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913 대책 발표 이듬해인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연속 3주 정체인 걸로 보이도록 발표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감사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가계소득 수치도 높게 나오게 하려고 임금근로뿐 아니라 취업자 가구 전체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으로 관련 통계도 손을 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값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정부의 홍보를 위해서 통계에 손을 댔다면 네. 이거는 큰 문제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일단 수사 요청을 했다가 지금 나온 팩트입니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뭐 손을 댔다라고 지금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놓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등 이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라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라고 굉장히 좀 비판의 입장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측의 그 입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방금 감사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문재인 정부 측에는 그 문정부 출신 관료들로 이루어진 정책 포럼 사의제라고 있어요. 보통 네.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전 정권의 성과와 한계 정리하는 그런 포럼이라든지 모임을 만듭니다. 네. 이건 사의제라고 해요. 그러면서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악마의 편집으로 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작과 조작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국민들은 누가 맞는 소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렇죠. 지금 상황은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계체제 개편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네. 통계조사와 작성에 정말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 네, 그래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통계만 놓더라도 지금 주간 동향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이 발표되기가 되는데 네. 그걸 일일이 다 조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걸쳐 매주 발표된 주택가격 동향 매수 지수와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들이 모인 사회제 포럼의 입장은 정확합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좀 대치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감사원의 이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대통령실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연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네.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분식회계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감사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대통령실과는 별개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원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소식을 접했겠죠. 굉장히 직접 이렇게 나서서 입장을 표하는 걸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9월 14일에 발간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이 보고서를 직접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전직 대통령이 그 후임에 있는 정권이 전임 정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전직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SNS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며칠 전입니다. 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소고요. 이러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연구소입니다. 네. 이 연구소의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던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공세에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건데 네. 문재인 정부 고용률이 2017년 60.8%에서 점점 올라갔다. 2022년 62.1%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비정규직 규모도 점점 이게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개선됐다라고 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첨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감사원이 네. 그러니까 인식은 같은 거예요. 현재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했다. 즉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원이 힘을 싣고 이렇게 감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포럼 입장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또 입장을 냈는데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 굉장히 좀 질책을 날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 섞인 목소리를 냈네요. 그러니까 한 정당의 정책위 의장의 위치는요. 그 당의 기조라든지 그러니까 그 당이 어떤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조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리예요.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위치는 실로 막강합니다. 네. 그래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말 한마디는 정부에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막강한 자리라는 걸 먼저 전제해 두고요. 지금 박대출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감사원이 이야기하는 통계 조작이 있었다. 이 부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 통계 조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몰랐다면 그때 청와대였죠. 보고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보통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문제를 던져준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이건 흔히 있는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래서 박 의장은 일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문제고 그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거고 조작이 없었다라면 조작이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몰랐더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몰랐더라면 이거는 완전히 청와대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전히 문제 있는 것이다라고 낙인 찍기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감사원이 가장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가운데에서도 이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서 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청와대가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 범위까지 이렇게 넓혔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했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회의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작성 중인 통계를 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아직 작성이 다 안 됐는데 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지난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 집값 변동률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게 21대 총선을 불과 2달 앞두고 보고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밝힌 이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통계법 위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계가 조작되지 않았는데 통계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짚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이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 전임 정부 인사들은 다 이제 통계 조작 그런 거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당시 통계를 작성했던 이 한국부동산원 실무진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조작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고 지금 감사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또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던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네. 한국부동산원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당시 청와대나 로 봤을 때 의릴 수밖에 없는 공무원 집단이죠. 네. 근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 지시를 직접 내렸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은 조작이 없었다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네. 부동산원의 한국부동산 직원들은 이렇게 하면 조작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고 네. 더 이상 방어할 힘도 없다라고 대화했다는 대화록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음성이 확보된 것인지 대화록만 밝혀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 그런데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지금 감사원이 법적인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좀 발표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지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원을 비롯해서 어떠한 이제 뭐 보통 민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잘못을 하고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회사에선 감사팀, 국가에서는 감사원이 네. 그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위 얘기해서 감사원은 완벽하게 법적으로 이 중립을 지킨다든지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감사 발표라는 건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 지금 경찰이 예전에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안기부나 경찰이나 검찰이 종종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굉장히 커요. 네. 간첩단 사건이 간첩단을 잡았어.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쯤 심각한 거를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걸 저희가 잡았어요. 간첩을 잡았어요. 하면서 중간 발표를 한다는 거죠. 중간 발표라는 게 뭐냐면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중간 발표, 수사 발표라는 이름으로 피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해 왔던 것처럼 갑자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한 가지 더는요. 원래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검찰에
이렇게 고발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감사원은 무슨 처벌기관이 아니니까 검찰에 그렇죠.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네. 소위 유병호 사무총장이 현 정권의 실세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 직권으로 의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것이죠.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이 지저분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합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외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료는 이미 다 현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거고 도피 우려라고 한다면 지금 전임 정부의 장관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로 도피한다라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이야기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감사원의 현 정부 실세라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스타일대로 예, 감사를 특수수사하듯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결국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정식 고발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뭐 그냥 수사 요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아니면 간담회라도 해서 네.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위원들이 있으니까 네. 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공개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간 감사 발표 이런 거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 예를 들어볼까요? 네. 감사원이 서훈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해본 건 딱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욱정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4명뿐입니다.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검찰은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긴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들의 요청해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해 사건은 지난 6월에서야 감사위원회에 부의됐고 네. 다음 달 10월 달 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1년 전이 지난 9월에 이미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하고 20명 수사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4명만 지금 검찰이 재판에 회부한 것뿐입니다. 나머지 16명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이런데 이번에 전임 정권에 대해서 안 그래도 잔뜩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감사원이 좀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할까요? 이거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요. 네. 이 역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고 재판 가는 절차가 되면은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걸립니다. 1년도 더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물타기 감사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치감사 논란을 빚어온 마당에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있죠? 내년 총선 있죠? 이 전에 발표해버리자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고 여러분께서 감사원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감사하고 중간감사 발표라는 것까지 할까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감사위원 패싱까지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네, 감사원이 발표한 이 자료를 분석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도 있고, 또 반대로는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감사원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겠느냐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2명 지금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임기 거의 다 채웠는데 최강욱 의원직 상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업무 방해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에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최강욱 의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아예 확정이 된 건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국회의원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것에 비해서 도덕적 청렴성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올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년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80%가량 진행하고 나서 지금 의원직을 잃은 겁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거죠. 그러니까 최 의원이 써준 로펌 인턴 확인서가 허위다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확인되어 왔고 네. 남은 쟁점이 뭐냐면은 네. 그 정경심 전 교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 3개 들어있던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 메시지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네. 증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 능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까지 잃지 않겠죠. 그런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다수 의견 9명은 정경심 전 교수가 그 프라이빗 뱅커인 김경록 씨에게 양도했던 하드디스크를 이 김경록 씨가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양도 자체가 은폐 목적의 은닉 짓이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 재판에 참여권은 보장 안 되는데 무방하다라고 9명이 인정한 것이고 소수 의견으로 3명은 정전 교수에게 당연히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되는데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소수 의견은 나온 겁니다. 네. 다수 의견은 괜찮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딪혀서 1심과 2심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의 결과로 최강욱 의원이 집행유예 2년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좀 비판의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최 전 의원이 2020년 1월에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국회의원 임기를 80% 이상 채웠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뭐 그나마 이렇게 80%까지 채운 경우도 있는데 네. 예전에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서 임기 끝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대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해 9월에 일부에 배당이 됐고요. 근데 주심이 이거를 이제 1년 가까이 붙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원 합의체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전원 합의체에 넘깁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시간 끌다가 최강욱의 임기 다 채우게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죠.
이 상황 보면 불합리합니다. 이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그 최강욱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회피해서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네. 이 상황은 예전부터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고 공교롭게 최강욱 의원 이 사건이 딱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원직 임기를 뭐 다 채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고위직 굉장히 높은 장관을 혼낼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국민의 대표니까 당연한 거죠. 그쵸.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네. 그만큼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도덕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네. 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가 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네. 집행유예 기간이 2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7개월 내지 6개월 남은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 전 의원이 재판을 하는 내내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해서 내가 확인서를 써준 건데 검찰은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나를 표적 기소한 것이다. 그래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판단을 하지 않고 어쨌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을 보면요. 어디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어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될 때 무슨 개인 주식도 아니고 예? 뭐 이런 재산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다가 정경심 교수 걸다가 정경심 교수 딸 관련돼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관련돼서 이야기하다가 아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까지 이제 사건이 오게 된 겁니다. 전 잘 이런 사건을 잘 보지 못했거든요. 현재 와서 이제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자기가 제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네. 표적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적 기소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했지요. 최 전 의원이 어쨌든 이런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본인의 심경을 좀 밝힌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 얘기는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고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품격 있게 다른 문을 열어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고 여깁니다라고 국회 바깥에서도 열심히 싸워나가겠다라고 최강욱 전 의원은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쨌든 최 전 의원이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의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고 결국에는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 전 의원을 향해서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네요. 두 사람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고 네. 또한 이제 결이 비슷해요.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인턴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최강욱 의원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거기서 아들이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일단 대법원은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인정하고 두 사람의 결이 비슷하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만명만 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이 글을 보면서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최 전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위로의 말들을 좀 건네기도 했습니다. 공당에서 발표하는 메시지는 공당의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된 편향적 기소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산양시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또 뒤집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면. 그러면 최 전 의원이 일단은 의원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비례대표인데요. 의원직 승계자가 누가 될까요? 예, 알아보니까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후보로 순위 5번을 배정받았던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이어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현재 권익 옹호 활동가를 하면서 뭐 제조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라고 해요. 현장 국회의원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게요. 그 임기라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뭐 딸 관련해서 사실 다 이제 재판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가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장관 부분은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거 지금 상황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 너무나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이 됐든 간에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중에 바라봤을 때 저때 저렇게 했으면 안 됐다 또는 저때 저렇게 했어야 됐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사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사가 5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 교섭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현대차면 뭐 파업 많이 한다, 자주 한다라는 좀 인식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5년 연속으로 파업이 없이 단체 교섭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조합원 절반 이상이 또 찬성을 했다고 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자주 한다. 그 인식은 5년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흔히들 얘기할 때 노조가 존립하는 것은 왜 존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우리 회사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죠.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불행한 여러 과거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독재 정권과 싸울 때 노조가 등장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한국 경제에 좀 왜곡된 측면, 그러니까 대재벌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망해버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대우가 그랬고 한보가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노조밖에 없었는데 노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파업을 많이 했었고 그 파장이 한국사에 심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봅시다. 그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더 이상 사회 민주화에 대해서 노조가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체 회사 내에 노동자 복지라든지 이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옹호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았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5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진행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파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그 극단으로 가지 않을 정도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거니까요. 조합원이 44,600명이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투표율이 86.4%고요. 이 가운데 58.81%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임단협 잘했고 그쵸. 이번에 승인한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고,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좋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되는 것이 특히 기술직들한테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노조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요, 11만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역시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1987년 노조가 처음 창립됐냐 하면은 네. 1987년 6월 달에 6월 시민 항쟁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그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7, 8, 9월 달에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노조를 만든 투쟁에 나섰고, 그때 노조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노동자들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파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엄청나게 파업을 하니까 그해 그 어느 날인가 이제 월급이 들었는데, 그때 통장을 안 꽂히고 이렇게 도런 봉투에 그쵸.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렇게 네. 받아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받아보니까 왜 월급을 1,000원짜리로 줘? 이러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였어요. 그때는 5만 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앓는 소리를 하던 대기업이 그렇게 나중에 줘도 남더라, 이익이 남더라. 그동안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빼앗겼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노조를 통해서 되찾아왔고, 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일 무역 분쟁, 코로나19 영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부족, 그리고 반도체 부족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서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올해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 합의안이 가결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기술직의 높은 투표율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일반 기술직이 일반 연구직에 비해서 연령대가 좀 높아요. 한 50대가 주도층이라고 얘기해요. 네. 60을 넘어가면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해서 논의를 이어가자 그냥 유연하게 입장을 좀 바꾼 거예요. 그 대신 기술직 800명을 신규 충원하고 기본국가 성과급 지급 수준을 역대 최대로 제시했다. 이것이 굉장한 이점을,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마음을 산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치 투쟁하느라, 예전에는 대권력 투쟁하느라 다른 부분에 신경 쓰느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마음을 사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 네. 특히 핵심 주도 세력인 50대 기술직의 마음을 샀다는 것이 이번의 특징이기도 하네요. 사실 이렇게 만약에 합의가 잘 성사가 되지 않고 이제 노조가 파업을 장기간 자주 또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가 이번 합의안 가결로 인해서 올해 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이 판매 증가가 좀 둔화됐거든요. 네. 앞으로 내연 기관차는요. 전부 다 전기차로 갈 겁니다. 그렇겠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 구조니 뭐니 다 따져보면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둔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파업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죠. 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까지 이 협상 타결을 이룬 것은 현대차가 3분기 실적도 호조를 이어갈 전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 차종 구성별로 믹스해서 수익성 고공행진까지 예상하는 것은 전기차는 물론이고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와 노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로 간에 신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현대차 노조가 울산 전기차 신공항에 연령별 인력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용을 했는데요. 노조 안팎에서 장년층 독식 비판이 나오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할당제를 적용하는 걸 수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현대차가 50대가 주도 세력이라고요. 네. 만약에 현대차 노사가 연령별 인력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네. 현대차 그룹의 미래차 마더 팩토리, 엄마 공장, 핵심이 되는 공장이죠. 여기 울산 전기차 신공장입니다. 네. 여기에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 인력만 대거 포진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R&D, 연구개발가 제조의 중심이 되는 핵심 공장에 막 어르신들만 있으면은 이게 회사 구조가 잘못된 거거든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같이 일을 해야 그쵸. 이상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 조화와 전체 인원 역량 향상을 도모해야 되는데 네. 딱 보니까 핵심이 되는 50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젊은 층까지 같이 흡수해야겠다 해서 장년층과 청년층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현대차 전동화 계획이 추진되면 추진될수록 내연기관차는 줄어들고 전기차는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연기관차는 잔업특권 줄어들면서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줄이고 있어요. 인원을 줄이고 있고 뭐 폭스바겐이, 포드니, 르노니 다 몇천 명씩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용 감소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대차도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노후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장년층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울산 신공장의 청년들까지 같이 끌어올리면서 이상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이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아직 매듭 지어지지 않은 이 기아, 그리고 GM 한국 사업장, 또 르노코리아 자동차 임단협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동차를 자국에서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네? 보시면 별나라 안 돼요. 독일이 그쵸. 유명하고 일본이 유명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도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완성차가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되는 현대차였고 그래서 현대차가 맏형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현대차가 맏형 역할을 한다는 건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따라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기아차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현대차가 기아차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차들 예를 들어서 르노코리아라든지 GM 한국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신 개별적인 사업장 특징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전체의 그림은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현대차 임단협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